우리나라는 부동산이 76%, 금융자산이 24%. 근데 미국은요, 부동산이 34%, 금융자산이 66%. 우리나라는 재산 이꼴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계속 부동산이 오르면 상관없겠지요. 근데 혹시라도 이웃나라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나타나면 내 노후가 어떻게 되지? 일본도 우리나라도 지난 몇십 년 동안 베이비붐 세대가 왕창 태어나서 성인이 돼가지고 집 사면서 집값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 지금 베이비붐 세대 내 집 마련이 끝났어요. 우리는 아직 안 끝났어요. 베이비붐의 출산율 인구 대비 우리나라가 일본의 2배쯤 돼요. 끝나면요, 쇼크가 훨씬 더 우리가 클 거예요. 집값 땅값은 떨어져, 애들은 줄고 노인만 남아, 경제는 어려워져.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 이제 자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한국은행에서 주요국의 물가, 구매력 평가 환율, PPP 환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기준으로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해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는 41만 2천 달러, 약 우리 돈으로 5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이 49만 달러. 우리나라 큰 차이 없어요. 3년 전인가 이 발표한 걸 보니까요, 우리가 일본보다 많았을 때도 있어요. 일본이 선진국이고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서 자본 축적을 시작한 나라인데 우리가 일본하고 순자산이 비슷해요. 믿어지십니까? 한국은행 발표인데 거짓말이 아니겠죠. 근데 문제는 가계자산을 분해를 해봤더니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76%, 금융자산이 24%. 노인은 부동산이 더 많죠. 80%, 90%니까. 근데 미국은요, 부동산이 34%, 금융자산이 66%. 일본도 부동산이 37%, 금융자산이 63%. 구조가 우리나라는 일본과 딱 반대예요. 우리나라는 재산 이꼴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계속 부동산이 오르면 상관없겠지요. 그러면 나라는 미쳐버리겠지만은. 근데 혹시라도 이웃나라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나타나면 내 노후가 어떻게 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이 얼마나 비싼지 일본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요, 우리 남한 땅 넓이가 1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일본 땅 넓이는 38만 평방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한 땅은 일본 땅의 약 4분의 1입니다. 근데 재작년 가격으로 우리나라 남한 땅을 다 팔았다고 가정하면 일본 땅을 다 판 돈의 4분의 3이랍니다. 땅 넓이는 4분의 1인데 땅값은 4분의 3이다. 이 말은 우리나라 땅값이 일본 땅값의 평균 3배 비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1980년대 일본이 버블 경기로 부동산이 난리칠 때인데요, 그때 제가 일본에서 근무를 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그때 일본 땅을 다 팔면요, 우리 남한 땅 다 판 돈의 15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980년대는 우리나라 땅값이 일본 땅값의 15분의 1이었는데 지금은 4분의 3이다.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말은 지난 30년 동안 일본 집값 땅값은 왕창 떨어지고 우리나라 집값 땅값은 왕창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일본의 땅값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뭐냐면, 자 보세요. 얼마나 떨어졌는가? 여기 일본의 3대 도시 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택지 82년을 100으로 볼 때 9년 동안에 3배 올라가지고요, 20년 동안에 3분의 1로 떨어져서 옆으로 기다가 요즘 약간 오른답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줄겠죠. 그리고요, 그 사이에 일본 사람들의 집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잖아요. 일본의 보통 사람이 내가 집이 없어. 근데 금융자산이 몇 억 있어.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살까? 집 사면 세금 내야지, 수리해야지, 골치 아프지. 에이, 집은 빌려 살고 이건 딴 데 투자할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거든요. 근데 우리 지난 몇 년 어땠습니까?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아버지가 빌려준다면, 은행에서 빌려준다면 영끌, 눈 감고 집 샀잖아요. 그런데 1980년대 제가 도쿄에서 근무할 때 일본은 우리보다 더 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일본이 수출이 잘 되니까 미국, 유럽 선진국에서 일본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일본의 엔화값을 더블로 올려버렸어요. 프라자 합의란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수출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본 정부가 금리를 절반으로 낮추고 돈을 왕창 풀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기업은 땅 산다고 난리고 일본의 개인들은 지금 집 못 사면 큰일 난다고 난리고 난리를 친 거예요. 기본적으로요, 우리나라와 일본처럼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 사는 나라 사람들은 유목민국가 해양국가처럼 이동을 전제하고 사는 나라 사람과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일본도 그랬어요. 근데 집값 땅값은 떨어져, 애들은 줄고 노인만 남아, 경제는 어려워져. 그러니까 에이,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 그 다음에요, 일본도 우리나라도 지난 몇십 년 동안 베이비붐 세대가 왕창 태어나서 성인이 돼가지고 집 사면서 집값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 지금 베이비붐 세대 내 집 마련이 끝났어요. 우리는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나면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인구 대비로 볼 때 베이비붐의 기간, 출산율 이게 거의 인구 대비 우리나라가 일본의 2배쯤 돼요. 끝나면요 쇼크가 훨씬 더 우리가 클 거예요. 네 번째, 도시화.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집을 사니까 집값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 도시화 과정이 끝나가지고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도시화율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 인구 비율이거든요. 세계에서요, 싱가포르, 홍콩 같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요,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세계에서 1등, 2등이래요. 국토교통부 발표에 의하면 91%. 제 시골에 친구하고 지난번에 전화를 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동네에서 막내가 75세래요. 도시로 나올 사람 없어요, 거의. 도시화도 끝났어요. 다섯 번째는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식이 우리처럼 직접 하지 않고 간접 투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진국에서는요, 보통 사람이 사는 집 말고 여분으로 가게나 집을 갖고 있다가 세를 놓습니다. 그 사람이 세를 안 내? 못 내보내요.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소송해야 돼요. 골치 아파요. 지금 우리도 점점 세 주고 이런 게 힘들어지잖아요. 선진국은 더 해요. 그러니까 뭐냐, 골치 아프니까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리츠, 부동산 펀드 같은 간접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펀드이기 때문에 금융자산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일본의 금융자산 비중이 60%, 70%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저 친구는 증권회사에서 온 모양이구나, 주식 사라고 꼬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부동산 안 된다고 해놓고 보나마나 막 발행하면 주식 사라고 할 거야. 다 그런 표정을 짓습니다. 아니에요. 부동산이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알 수가 없어요.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일본도요, 20몇 년 장기 하락을 했는데 처음에 3, 4년 동안은 일시인지 장기인지 몰랐어요. 지나고 보니까 장기 하락이에요. 저는 함부로 여름에 오릅니다, 가을에 떨어집니다 이런 말 못해요. 다만요, 내가 앞으로 퇴직을 해서 나이가 들면 노후에 누구랑 어디서 어떻게 살 건가, 이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몇 년 전에요, 서울시에서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되시면 다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 20%밖에 안 돼요. 50%는 자식들하고 멀지 않은 데서 혼자 살겠다. 30%는 실버타운 같은 노인 전용시설로 가겠다. 80%가 자식들이 안 살아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불편해서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애들하고 살다가 애들 다 나가 둘만 남어.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파. 그걸 부부 간병기라고 그래요. 한 사람 떠나, 혼자 남아, 그 사람도 아파, 떠나. 한 30년, 4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 과정별로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100살 이상 된 김영석 교수님 같은 분을 백세인 이렇게 부르죠. 우리나라의 백세인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8,000명 정도 계신대요. 그 백세인은 어디 살고 계실까요? 옛날에 백세인은 시골에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진안, 장수 이런 데 사셨거든요. 지금 백세인의 절반은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안 갈 것 같죠? 저는 각오하고 미리미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반대예요. 오히려 딸이 시집갈 때쯤 되면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그래요. 옛날에는 큰 집이 재테크가 됐잖아요. 근데 요즘 큰 집이 골치 아프죠? 왜? 우리나라 인구가 5,170만 명, 가구 수가 2,100만 가구인데 그중에서 혼자만 사는 가구, 둘만 사는 가구를 합친 비율이요, 1980년도만 해도 전체 가구 수의 15%밖에 안 됐어요. 그때는 가족이 많았으니까. 근데 2022년에는 65%로 늘어났습니다. 일본도 오래전에 60%가 넘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도 대부분의 집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이 오고 있는데 아직도 서울에서는 재개발했다면 몇 평 늘어나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은요, 지방에도 고층 아파트가 많이 생기는데 젊을 때는 상관없어요. 나이 들어서는 고층 아파트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도 돈 많은 사람은 하늘로 가고 돈 없으면 땅 밑으로 가는데 너무 하늘 좋아할 게 아니에요. 몇 년 전 얘기인데요,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오하라 레이코라고 국민 탤런트가 죽었는데요, 사흘 만에 발견됐어요. 고독사. 일본이 벌컥 뒤집혔어요. 어느 도의 뉴타운 단지 하나를 조사해 봤더니 과거 3년 동안에 고독사한 사람이 25명. 그 사람들이 죽어서 발견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평균 21.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사람이 들락날락하는 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들로도 안 살죠? 그러면 이웃집만한 복지시설이 없어요. 근데
30층, 40층에서 혼자 아니면 둘이 살고 있어 보세요. 누가 찾아옵니까? 얼마 전에는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본 일본 부동산 시장의 전망 이런 자료를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일본의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못해가지고 슬럼화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 소유 주택이라고 부르는데요. 구분 소유 주택을 재건축하려면 주민의 80%가 찬성해야 된대요.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노인들이 귀찮아. 또 재건축에 성공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첫째, 위치가 좋아야 돼. 둘째, 저층해야 돼. 고층으로 만들면서 비용을 뽑아야 되니까. 근데 위치가 별 볼 일 없거나 위치는 좋은데 이미 고층이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단지가 슬럼화돼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땅값이 떨어져요. 도쿄 근교에 28평짜리 아파트 산다는 제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야, 너희 아파트 30몇 년 된 낡은 아파트니까 안 오르잖아. 그거 재건축하면 오르지 않을까? 그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죽어도 안 된다, 재건축이. 300세대가 살고 있는데 다 노인인데 재건축할 돈을 마련하지 않은 거예요. 적립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서울의 강남에 돈 받으면서 재건축한 얘기만 신문에 나가지고요. 허가가 안 나서지 그렇지 허가만 나면 재건축은 공짜로 하는 줄 알죠? 천만에 맞습니다. 우선요. 이제부터는 재건축하면 나가 살아야 돼요. 몇 년 동안? 몇 억 있습니까? 돈 빌려준다고요? 이제 안 냅니까? 또 돈을 받기는커녕 분담금 낼 가능성이 크대요. 제가요. 일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그 아파트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요. 몰라. 그냥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나라에서 때려 부시든지 말든지. 아, 그러더라니까요. 그 일본에서요. 그나마라도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가 있긴 있어요. 어떤 아파트가 재건축에 성공했는가? 성공한 아파트의 80%가 지진 나서 무너진대. 근데 지진 나기를 기다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요. 아파트의 슬럼화 문제로 일본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일본은 아파트 슬럼화가 문제라고는 해도 일본 전체 주택수에 철근 콘크리트 들어된 10층 이상 정도 되는 아파트는요. 비율이 10% 정도밖에 안 돼요. 지방도시 가면 아파트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요. 전체 주택수 중에 아파트의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작년에 64%. 다 고층이고 철근 콘크리트잖아요. 저는 지방도시 가면서 벌판에 고층 아파트 서 있는 거 보면요. 10년 후, 20년 후 우리 손주들이 저거 때려 부시려고 얼마나 고생을 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요즘요. 일본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부부만 남았거나 사별하고 혼자 되면 어디서 사는가? 시내에서요.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까운 곳, 나이 들면요. 병원이 가까워야 돼요. 근데 문화시설 가까운 곳,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쇼핑 가까운 곳, 이런 데 사는 게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도요. 이런 분위기가 점점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판교에 타운하우스라고 있죠. 이거 2009년에 입주한 데인데요. 이거 지을 때 일본인 건축가 야마모토라는 사람한테 설계를 부탁했답니다. 이 사람이 설계를 해야 되니까 한국에 와서 한국의 주택 사정을 살펴봤대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원래 한국의 전통 가옥도 외부에 개방된 부분과 사랑방이죠. 사생활을 지키는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다. 안채. 그런데 그런 주택이 사라지고 모두 밀실 같은 주택이 됐다.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에 그런 밀실 같은 주택은 더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요. 주택 현관 사방을 유리로 설계해 버렸어요. 밖에서 보이잖아요. 어색하잖아요. 처음에는요. 분양이 잘 안 됐대요. 근데 들어와 산 사람들이 10년을 살아보니까 이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에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나 행복하더라. 그래서요. 야마모토 설계사를 오라고 불려가지고 10년 만에 파티를 했다고 신문에 보도된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앞으로 집을 사줄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난 20년 동안에 20, 30대는 100만 가구 줄었고 앞으로 20년 동안에 130만 가구가 또 준대요. 그리고요. 집을 늘려갈 때는 애들 생기면서 40, 50대거든요. 지난 20년 동안에는 260만 가구가 늘었는데 앞으로 20년 동안에는 190만 가구가 줄어든대요. 그럼 무슨 가구만 늘어나는가? 노인네 가구만 400만 가구 늘었고 앞으로도 530만 가구가 또 는대요. 근데 이 노인 가구들은요. 이미 집이 있거나 없더라도 아직까지 없는 거는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인 가구들은 집을 살 수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누가 집을 사줄 건가? 그리고 1, 2인 가구는 680만 가구 늘었고 앞으로도 380만 가구가 또 는대요. 근데 3인 이상 가구는 110만 가구 줄었고 앞으로도 170만 가구가 또 준대요. 이 표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내 노후가 됐을 때 우리나라 주택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